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런데도 이런상 안목이 이렇게 그 안목에서 펼쳐진 그 세계다. 우리가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하면. 그래서 우리들의 중생심의 안목을 그 중생심으로 펼쳐지는 세계를 떠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기대나 우리들의 뭐 희망상, 구복, 기복 막 이런 감정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세계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천지운도 설명해봤고 부모운도 설명해봤어요. 부모운 얘기를 하면 세상에 나의 부모가 나에게 굉장히 생각하면 막 눈물 나고 하지만 성장 과정에 부모님이 얼마나 섭섭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은혜 아니네요. 또 잘 성장한 사람 말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학대를 받고 아동학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우리 주변에. 왜냐하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안 보여요. 다 이렇게 음성적으로 다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동학대를 그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학대를 받고 성인이 돼서야 거기에서 그 트라우마 같은 그 경험 아닙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그런 분들 진짜 대단하세요. 어린 시절에 그걸 극복하시려고.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또 열심히 활동해서 아동학대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죠. 그럼 아동학대를 당하신 분들한테 부모운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미친 사람들. 당신들은 안 당해봤다고 세상이 다 부모운의 도움 속에 사는 것 같이 말한다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종사님 잘못하셨네요? 부모운 아니네요? 부모운은 그냥 뭔가 착각 같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떻든 그 아동학대가 일정 부분이 있죠. 있으니까. 그 폭력적 세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걸 놓고 이게 은혜니 은혜가 아니니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은을 이해할 때는 지혜의 안목이 전제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그래서 지혜의 은혜다. 굳이 언어를 쓰면 그게 말이 되나? 그런 말이. 그러니까 지혜로서 바라보는 어떠한 은혜예요. 그게. 그 은혜는 단순하게 나한테 이로와서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운동 거꾸로 한번 보시면 부모 배은의 결과, 부모 보은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배은의 결과를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 자기가 대종사님 말씀한 대로 세상에 부모가 안 되고 막 애들을 막 학대하고 그러면 이게 부모 배은이에요. 이런 배은의 세계가 있고 또 내가 진정한 부모가 되면 부모 보은의 결과가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혜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배은은 하지 말고 보은은 해야겠다는 그러한 방향이 형성이 돼요. 피은이라는 것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부모 피은에 강령, 조목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은혜가 있고 해독이 있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부모 보은의 결과, 부모 배은의 결과가 전체가 다 그걸 지혜의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게 피은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대흥사님 법문에 많이 나와요. 안 좋은 일을 막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참 선생님입니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참 선생의 가치를 알았으면은 그것도 바로 너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사람 길이 아니냐. 이게 완전히 지혜의 안목에서 보는 거예요. 지혜의 안목에서.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남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청년들이 막 이제 그때 당대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거기를 막 세상을 막 나쁘게 하니까 박멸로를 간다고 하니까 그들도 세상의 몰입꾼 같은. 그러니까 그것을 뭐 가만히 둬라는 소리가 아니라 바라보는 뭐라고 그 나쁜 놈이라고 막 때려부수고 이런 사고가 아니라 그런 사고로면 또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세상의 몰입꾼이고 당신들도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려는 촉진자 같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해서 둘 다 세계의 사업가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 일이 안 하도록 하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은혜의 세계관은 지혜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과거 전통적으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선악이 개호사 다 스승이 나의 스승이다라는 그 말이 아마 사은장에 과거에 썼던 말 중에 관련이 있는 언어 중 하나일 겁니다. 가르침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은을 내가 피해를 입었니 또 내게 뭐 은혜가 아니 천지은도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안목에서 이게 꼭 그게 뭐 나에게 막 풍요가 오면 은혜고 막 갑자기 나에게 뭔가 막 조건이 안 좋아지면 해독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대무사님 표현을 한다면 이런 쌍의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 그 전개되는 이 세계가 그 속에서 전개되는 고락, 흥망, 죄복 뭐 이런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인과 그러니까 선인 뭐 이렇게 인과가 펼쳐지면 그게 좋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과를 궁극적으로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신다. 이런 원리적인 얘기를 이제 또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쌍장에 보면 예를 들면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가 은혜로 그대로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뭐 이런 말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원리적인 얘기를 많이 제가 했는데 물론 동포운 하지 않습니까? 동포도 똑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운을 동포의 관점으로 보면 다 동포운이고 동포를 부모운 입장으로 보면 다 부모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할 때 부모운은 나를 어떻든 낳아주고 생물학적으로 낳아준 것만 낳아준 게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나를 한번 이렇게 낳아주시는 그 인연과 계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에서는 나의 정신을 낳아줬다 막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잖아요.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탄생시켜준 사람 다 낳아주는 겁니다. 생물학적 낳아준 것만 낳아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자기를 낳아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사실은 가르쳐준다는 것이 가르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가르쳐주는 것이고 직접 가르치는 관계에 있는 분도 가르쳐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것에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 어떻게 태어나게 되고 성장하고 어떤 것을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됐든 그러한 부모의 진리성 속에서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지혜의 안목에서 그것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렇지? 다르게 보면은 뭐 아니 안 그렇죠. 얼마나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안은 지혜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은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목으로 보면 세상에 이게 살아간다는 건 진짜 온갖 부모들의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동포가 부모으로 보면 다 부모운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부모는 결과 궁극적으로는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가. 살아가는데. 그거 참 이제 고민해봐요. 그리고 제가 부모는 얘기하는 부모는 막 절대적인 의미 아니에요. 그 자기가 힘이 미치는 만큼 그만큼 하시는 부모님들이에요. 왜 이게 이런 쌍의 안목이 필요하냐면 이 상대성, 비교하고 상대하는 것이 끊어져야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분별, 이건 더 좋고 이건 더 나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절돼야만 그만큼의 은혜가 소중하고 가치 있고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비교해갖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부모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다 이런 쌍의 안목하고 전부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동포 하는데 서두가 상당히 길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얘기라 그래요. 전 시간 했던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면 동포는 말 그대로 동포라는 말이 이런 쌍이에요. 그게 동포 그러면 한 가지 동 쓰잖아요. 이게 이제 요즘에는 한자 하면 같을 동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한 가지 동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 하나. 이게 우리는 보통 이게 한 가지 동 하면은 이게 둘이 아니다. 같다. 이게 이렇게 무관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지친 이렇게 뭐 이런 의미로 이게 한 가지를 쓰는데 언어는 바뀌는 거라 이게 요즘은 한 가지 하면은 그죠. 요즘 옛날에 우리는 뭐 우리는 일도 없다 이런 말을 옛날에는 안 썼어요.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썼죠. 근데 요즘 이제 진짜 일도 없다는 게 이제 그대로 읽어갖고 일도 없다 이게 이제 의미는 통하면 되니까 이거 이제 통용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렇게 차이가 있죠. 언어라는 게. 근데 동포라는 말은 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어머니 뱃속 배 이렇게 우리가 한형제 그러면 같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한형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의 전 그 존재들이 다 한 엄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동포라는 게. 이 말은 우리가 동포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의 관계가 둘이 아니다. 동포라는 말 자체가 그냥 일원상이에요. 일원상이 진리예요. 그냥 이 말이 처음에 우리가 대운사님께서 동포운을 세계은덕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은덕. 그러다 이게 동포운으로 나중에 이제 바로 바꾸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세계은덕 뭐 이런 말이 경축가 대운사님이 지은 그 가사에 나오잖아요. 천지은덕, 부모은덕, 세계은덕, 법률은덕. 근데 나중에 이 세계은덕을 동포운으로 바로 바꾸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동포운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동포구는 대운사님께서 대체적으로 항상 산원공상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금수초목, 초목금수, 뭐 이렇게 해서 분류할 때 5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산원공상이란 말은 정근대 용어예요. 왜냐면 신분. 그래가지고 사 놓고 그 다음에 농자지 천하지대 보내갖고 옛날에 세금은 다 농사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본이라 한 거예요. 거기서 농민들이 세금 안 내면 국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참 안 좋은 말일 수 있는데 착취의 대상 같이 착취의 1번 대상이 농민, 산업, 그 다음에 공상, 그래서 상인들에 대한 그 상이 아주 천하게 여기고, 그랬죠. 근데 지금 세계사적으로 보면 상인 계급이 자본주의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자본주의잖아요. 지금 현재 그건 상업적 사고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가치관에서 지금의 가치관은 상업적 가치관이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돼 있죠.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은 그게 어쨌든 파워가 돼요. 근데 옛날에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파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파워가 있을 수는 없었어요. 신분이 더 세죠. 상인들이 돈이 많아도 거기서 함부로는 못했다 해도 돈 많은 분 함부로 못했다고 해서 그게 한계가 반드시 있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이게 이게 상공업의 발달이죠. 상과 공업의 발달에서 산업혁명 이렇게 되면서 플로레타리아 우리가 이제 부르주아 이런 게 형성되면서 결국은 부르주아적인 그 자본가 계급,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이 태동되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옛날에도 있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달라요. 이게 나중에 지나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사고를 옛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런 시대가 올라나? 근데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봐봐요. 그럼 옛날 시대에 이렇게 산업공상의 어떤 가치관의 체계가 있는 사회에서 지금 자본주의 같은 유상계급, 무상계급의 자본주의 같은 사회를 상상했을까요? 와, 그러니까 시대를 벗어나서 사고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지나간 시대를 우리가 막 평가할 수는 있어도 나의 현재의 관점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관을 이야기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어쨌든 산업공상이라는 말이 정근대적인 사고인데 이걸 그대로 대운사님 사용하세요. 지금 동포운에서 주된 테마가 산업공상, 초목금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근데 이건 이제 정근대적인 그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직업의 어떤 이렇게 직업의 펼쳐짐, 게 근대적 사고 속의 직업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산업공상 해가지고. 지금도 산업공상에 뭔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없고. 내가 이렇게 생활을 너무 빡세게 안 해봐서 잘 모르나? 그 안에 좀 살아봐야 이게 그런 감각이 좀 있는데. 교무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사? 나는 상 같아. 요즘 서비스업 같아. 근데 요즘 내가 이렇게 동포를 읽어보면 나는 어디 들어가지? 산업공장에서. 그래서 사에 들어가야 정상인데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전형적인 서비스업이에요. 제가. 어떻게 서비스를 잘하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사고인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이게 이제 그 시대적 그 어떤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보통 대종사님께서 물질 문명 하면은 물질 문명을 정의할 때 산업공상법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게 현대 사회의 물질 문명의 이게 생활이 산업공상에 펼쳐집니다고 보는 게 대종사님의 가치관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대종사님은 도대체 동포운을 언제 때부터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셨을까? 갑자기 대각할 때 그냥 대각하시고 나서 반짝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했다고 한 것은 조금 그래. 인과에도 안 맞는 것 같아. 인과에서 뭔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연마도 하시고 막 해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쫙 나오셔야지.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각하셔가지고 그냥 무에서 유를 팍팍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은 저는 조금 아니지 않냐. 그러면 저는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이 바로 동포운의 체험 과정이었다고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한번 이제 뭐 그냥 말을 해보게. 이게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종사님의 그 가장 가까운 동포는 팔선 김광선 의형제시잖아요. 어쩌면 나이로 따지면 거의 큰형 아니면 이게 팔사님은 대종사님 부친하고도 이렇게 이렇게 형제를 맺어도 되는 그런 나이죠. 그리고 대종사님하고는 이제 어중간하네요.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큰형같이 이렇게 의형제를 맺을 정도, 의형제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대종사님 구도 과정에 정말 많이 이렇게 살펴주시죠. 손을 집안에 많이 다. 대종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각터 지금 현재 망고이력이 있는데 거기 초가 3칸 계실 때 식량 넣고 그러면은 팔사님 김광선 선지님 아들 김홍철 이렇게 시켜가지고 조밥을 이렇게 한번 대종사님께서 그걸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 보면 난 한꺼번에 다 먹고 견디겠다. 그래서 있거든. 아침에 좀 더 먹고 저녁에 조금 먹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조금 먹고 저녁에 좀 많이 먹고 이제 뭐 이런 얘기 제가 요 얘기하면 사람들 어디다 점 찍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각자 성향인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그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소금물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간장이면은 굉장히 좋은 이렇게 반찬이라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고 간장이 있으면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팔사님이 대행사님이 저기 고창 연화봉 거기 이렇게 수양 가실 때도 거기 주선해주고 아마 거기 경비도 대주시고 그런 거죠. 옆에 동료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팔사님 같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그게 그래요. 어쨌든
할사님이 계속 도움을 드려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다른 동네에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남모르게 도와주시고, 기록에 의하면 뭐 천정리 사는 광문법이라는 분이 이렇게 양식을 몰래 갖다 주셨겠죠. 그리고 이분이 또 나중에 또 그 뭐 어떤 선운사의 그쪽에 있는 스님을 데려와가지고 대종사님한테 그 이렇게 단전호흡 관련된 그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문답하게끔 좀 해줬고 막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얘기 있다는 건 무언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 내용은 막 이제 뭐 막 더 커지고 막 그럴 수는 있어도 이런 것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대인사님께서요, 이제 대인사님 아버님이 빚을 남기고 가니까 이것이 막 그래가지고 지금 김성석 대인사님 아버지 친구들이에요 다. 이분들이 이제 시공에서 주막집 이렇게 차려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것도 도와준 거예요. 그냥 뭐 한 게 아니라 도와줘서 이렇게 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리파시 갔을 때 이것도 지금 우리 이순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걸 주선해가지고 대사님 가자고 했겠어. 그런 데도 가보시고 하신 분이 같이 가서 이번에 좀 해보자 해서 쉽게 말하면 사업의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다. 또 대사님 구두할 때 다 안 되니까 막 대사님 위해서 지금 이원하 선지님, 사타원 이원하 선지님 막 기도하지. 그다음에 대사님 정토 그러니까 대사모님도 그냥 대사님 대각하기 위해 대각 소원을 성취됐다고 기도드리죠. 이러한 대종사님을 도와주는 배경에 제가 볼 때는 다 이런 분들이요. 대종사 부친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평소에 대종사 부친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었던 분의 자제가 저렇게 힘드니까 뭔가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나중에 대각을 하시고 볼 때 내가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었다라고 할 때 이 동포운도 굉장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포운의 시각을 보면 사은 전체가 동포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 도움을 준 인연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대종사님께서 에이, 그 사람들이 뭘 도와줬다고. 그러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에이, 그게 뭔 도움이라고 그냥 귀찮기만 하고 그냥 좀 도와주려면 좀 화끈하게 도와주지. 진짜 찔끔찔끔 그냥 이게 불이 붙지도 않고 뭐 그냥 좀 장작을 주려면 좀 이만큼 주고 줘야 되지. 장작이 그냥 좀 붙이다가 그냥 꺼져 버리네. 주지를 말지 아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天사님이 이런 쌍의 안목.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별이 떨어진 안목. 뭔가 이렇게 고요한 안목으로 보신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게 다 동포운이었던 겁니다. 정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게 바로 동포운의 이 동포운은요, 참 이게 우리가 이런 쌍 진리장이 우리가 제가 이런 쌍 하니까 도대체 이런 쌍이 뭔데 껐더면 이런 쌍 그럴까? 우리 대사님께서 이렇게
뭔가 자기의 고정관념, 뭐 선입견, 자기의 신념,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내려놓고 그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긴 건데, 이 중 하나가 차타가 둘이 아니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야가 생기신 거죠. 그때 동포운을 다른 말로 하면 상조. 우리가 보통 상조 어디서 많이 써요? 요즘에? 상조를? 상조조합 해가지고 우리는 상조조합 하면 보통 우리는 은행적 그 의미로 쓰는데 요즘은 그걸 쓰죠. 이게 이렇게 그 뭐라고 해? 우리는 천도라고 하죠. 이렇게 돌아가시면 서로 상조한다 이렇게. 원래는 그 돌아가실 때도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그 장사를 이렇게 우리로 보면 관원 상제 할 때 상을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살아생전에 상조하죠. 그 상조는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상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언공사도요, 사실은 상조하는 걸로 봐야 돼요. 서로 그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8인제자들이 이렇게 방언조합해서 거기다 이렇게 서로 대무사님도 돈 넣고 막 이렇게 돈 넣잖아요. 뭐가 있어서 넣은 게 아니에요. 이 정신은 우리 교단에 나중에 상조조합이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전략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전통 중 대무사님 당대 때 전통 중 하나가 예를 들면은 제사를 지내면은 공동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돈이 막 많이 들 것을 서운하지 않게끔 하고 평소에 들었던 돈들을 다 저축했던 거예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 이런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보화당이나 뭐 이런 게 다 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병원도 짓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현재. 근데 이게 다 동포분의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 가게도 얘기를 좀 해보면 대종사님은 대종사 아버지로 말하면 둘째 부인 자식이죠. 옛날 이런 얘기하면 혼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냐고 혼났어 그 시대가. 그러면 안 해요? 어쨌든 하여간 그 대무사님 첫째 부인이신 분은 이제 사별이죠, 사별.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 어머니는 바로 지금 탄생가 옆에 들어가는데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 옆집에 다른데 시집을 가셨다가 이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다시 대종사님 부친하고 결혼하시게 되는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대종사님한테는 이복 형제도 있고 의붓 형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잘 못 지내기가 대충 잘 못 지내죠. 지금도.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은 막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요즘은요 이게 일상사야. 외국 영화 보면은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종사님의 가족 관계는
미래 시대에 아주 어떤 그냥 이렇게 뭐랄까 보편윤리 같은 것이 돼버려요. 맞지? 그렇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마 우리하고는 또 그 결혼 그 뭐죠? 이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의 윤리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나중에 대종사님이 대각을 뭐야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대종사님이 삼바째 기도터를 처음에 거의 정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밑에 생각이 안 나네. 그 밑에 삼바째 아래 큰골 정자나무 센터라고 거기가 그 동네에서 기도터예요. 기도터.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당이에요. 교당. 교당이 지금 그 교당이 아니에요. 그거. 옛날로 말하면 교당이지. 교회고 성당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동네 분들이 와서 이렇게 뭐지 영험한 기도터니까. 그래서 되게 그 기도터의 나무들은 안 베요. 그래서 고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다 거가 신성한 곳이에요. 우리 한국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뭡니까 환웅 환웅도 신단수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게 그 나무 그렇게 이렇게 신령한 나무에 대한 그게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영광도 보세요. 대종사님 계셨던 그 주막집 했던 곳, 그 일대도 전부 다 그 동네의 신성한 곳이라 지금도 가면 고목이 다 있어요. 괴목이라고 그러죠. 괴목. 그죠? 지금 대각터도 가보세요. 거기도 나무 있죠? 거기가 다 기도터예요. 동네 분들이 마을 굿도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또 뭐가 필요하면 거기 와서 다 빌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대전사님이 3년 기원상 이렇게 산신령께 기도드린다고 할 때도 큰골 정자나무 센터 현재 삼바째 아래죠. 아래.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아무래도 나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계곡 밑에 있으니까 산신령이 잘 안 보이지. 나도 안 보인다고 할 것 같아. 뭐가 좀 보여야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기도터들은 되게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어느 한쪽은 이렇게 딱 막혔어도 어느 한쪽은 터져 있어요. 근데 거기 터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복형 그러니까 대전사님 어머니가 첫 번째 출가하셔가지고 거기서 났던 그 형이 거기에서 숯 구워가지고 했던 곳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 형이 야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산신령이 거기 여기서 보이겠냐. 그러니까 저 위에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지금 선발점만 해도 앞쪽은 가려도 뒤쪽 터졌잖아요. 거기 가면 그래도 좀 잘 보이시고 하니까. 하고 그렇게 의견을 내가지고 대원사님 그걸 올라가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형제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이 대종사 부친의 첫 번째 낳으셨던 그 자식도 있잖아요. 그 형들하고도 계속 살았죠. 성장할 때 그 형들하고도 살고. 그 큰형의 집은 지금 뭡니까? 구호동에 보면 그 형이 살았던 집 주소도 있고 그래요. 현재 구호동 그 집터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조금 가면 옆에 있고 그러니까 계속 같이 사시고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나중에 대명사님께서 방언공사 저축조합 방언공사 과정에서 이분들이 다 협력해요. 협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거창한 진리 막 얘기를 해야 막 와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은 알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진리 막 이렇게 막 굉장한 말을 할 수 있어도 이 형제간들이 동생이 저렇게 하니까 저 너무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의부청도 있고 이복형도 있고 하지만 다 도와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게 왜 이걸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대종사님도 그 과정에서 서운하고 섭섭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뭘 하면은 절대로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관계 형성이. 저는 이게 대종사님의 이 상조 정신에 있는 거예요. 이 상조 정신은 단순히 그냥 관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타가 둘이 아닌 일원상 안목에서 보면은 자리타를 하는 것이 바로 일원상을 실현하는 거예요. 일원상 안목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 이런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로 보는 것이 동포운이고요. 그 동포운의 실현은 이게 동포우도가 자리타의 도예요. 그러니까 대선사님께서 동포운으로 일원상 안목에서 보면 이게 다 동포운이고 그 동포운에 보운하는 방법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이게 상조죠. 상조도를 실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간에도 그 형제간에 뭐 어쨌든 이복청이 됐든 의부청이 됐든 다 동포운이고 그분 대종사님한테는 그분들이 다 나를 어쨌든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대종사님 그렇게 보시니까 보는 겁니다. 에이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보면은 저 형은 생색은 조금 해놓고 그냥 자기 생색은 다 내고 그냥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은 그 대각을 하시고 그 청정한 일원상 안목에서 보니까 다 서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이게 서로 상조, 서로 돕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로 드러난 겁니다. 저는 대행사님께서 이게 부도의 과정 속에서도 이 동포운이라는 그 주제에 대한 고민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대각을 하시는 뭡니까? 대각의 안목이 성성하고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이 대각의 안목에서 이 동포의 진리성이 환히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것도 동포운도 뭘로 봐야 돼요? 대응사님의 구도의 결실이다. 이렇게 봐야죠. 제가 요 책 소태산 영광을 수놓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지금 바라바라 떠들었는데 여기 자세히 써졌어요. 이거 글로 써놓고 말로 하려면 참 어려워요. 이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포 우리가 거꾸로 읽어볼 필요가 있죠. 동포 배은의 결과, 동포 보은의 결과를 다 대운사님께서 지혜의 안목으로 보셨을 때 이게 은혜구나. 왜냐하면 동포 배은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포 배은의 결과가 형성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죠. 이게.
동포은도 어찌 보면 강약의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동포의 관계가. 우리가 대선생님 강자약자 진화상요법 나오듯이. 자, 제가 이제 이걸 어려운 사상적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동포라고 보는 그 동포은 하면은 그 자리에 바로 이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 안목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 안목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동포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펼쳐짐이 동포운인 겁니다. 그렇지 단순하게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세계는 동포운이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우리는 참회 반성하고 그러시기를 제가 권유해 봅니다. 그러니까 동포운의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보은하죠.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보은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보은하고 자비는요.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없는 사람이 자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근데 보은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도 강자의 보은을 할 수 있고 약자도 약자로서의 보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우사님의 이 일원상의 안목에서 펼쳐지는 동포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동포운을 알면 어떤 거냐면 내가 만일 요즘 하도 검사들이 힘이 세니까 검사가 됐어. 이제 내가 이제 칼 좀 샥 권력을 한번 휘둘러도 되겠다. 싹 그냥 내 무릎 앞에다 다 그냥 이런 게 아니죠. 동포를 하면 내가 이 검사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될 때 많은 동포들의 피땀에 그 은덕을 입은 거예요. 맞죠? 그게 의사가 됐어요. 의사 요즘은 막 의사가 장비빨로 의사는 다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비빨. 내 동생이 병원에 이렇게 그런 기계 좀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그 동생이 있는데 가발이 갈수록 요즘 의사들이요 다 장비로 해요. 그래요. 장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대. 근데 그 말이 맞죠. 요즘 다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도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다 실력이지만 어쨌든 하니까 기계빨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기계빨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그거 다 세금 지원도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왜냐면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사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이렇게 의사들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 의사들 고생해서 올라가는 것은 또 그것대로 우리는 공도자 같이 대우를 해야죠. 그러나 의사 입장에서는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피땀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동포운이에요. 맞잖아요, 그게. 동포, 다 공급에, 도움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혼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근데 그게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됐고, 의사들 그런 면도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그런 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긍심으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어려운 걸 하니까. 그리고 되게 의사들 우리나라에서 공부가 그래도 되게 탑클래스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인정. 그러나
그 성장 과정이 많은. 그래서 동폭을 아는 그 검사가 됐든지 의사가 되면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어떻게든지 더 나의 권리도 자릿하니까 나의 권리도 확보하지만 그것이 타인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사업? 아니 공항이나 항구 같은 경우 본인이 만들었어요? 난 세금 내요. 이게 지금 세금 갖고 이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해서 나의 풍요로움도 이 형성을 해야 되지만 동포군의 관점으로 보면 나도 이롭지만 나의 이로움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움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동포군의 시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동포군은 다시 반복하지만 헌신의 중점이 있지 않아요. 헌신. 다 희생해서. 그게 아니에요. 대무사님의 진리관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자리이타예요. 이게 동포군의 진리예요. 동포군. 동포우토가 자리이타우도잖아요. 나의 이익이 상대의 이익과 교차되고 교류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더 상위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모두가 행복해져요. 근데 이 동포군이 되기 위해서는 자타가 둘이 아닌 일원상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이 공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포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것을 깔고 있죠. 동포로 보니까. 동포라고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나의 뭡니까? 그냥 대상.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대상.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저걸 빨아먹을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말을 해야죠. 동포인가 그게. 동포 아니지. 그래서 동포라는 말에는 이론상의 안목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론상 안목, 이론상을 청정 이론상, 텅 빈 이론상, 고요한 이론상, 뚜렷한 이론상, 신령한 이론상,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좋으니까 그런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는 댐산이 말씀해 주신 산업공상이 다 우리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고 공급이 되고 의지가 된다는 그 안목도 열리고 금수초목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요즘에 금수가 나왔으니까 금수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동물이라고 하면 요즘 금수란 말 써야 되나? 정전에 있는 말이니까. 과거에 금수라 하면은 다 이 생명권이에요. 생명권. 요즘 요즘 그 동물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가 자연 상태에서 사는 거. 우리 TV에서 보는 아프리카 같은데. 요즘 가끔 보면 산에 있는 멧돼지, 또 그 고라니, 이 정도가 우리가 요즘에 까치가 있구나. 까치. 이야, 까치. 천하무적 까치. 까치들. 또 제가 요즘에 산에 다녀보면은 참 너무 정말 이 새소리에, 이야, 진짜 저런 새가 있구나. 그런 새들,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인간이 먹으려고 키우는, 그러니까, 목축이죠, 목축. 지금 시골 동네 가보면 전부 다 우사 있고, 돈사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게, 그 다음에 여기 전라도 쪽에도 보면은 닭, 오리 막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게? 반려. 옛날에 애완견 있다가 혼나요.
반려견이라고. 반려견 인구가 막 엄청 생기니까. 이제 요즘 반려견은 거의 이제, 거기 간 애들은 선거권만 없어요. 선거권. 선거권도 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웬만한 것은 집에서, 남편은, 그 반려견 있으면 그 반려견 밑에야, 대우가. 남편은 대개 보면 서열, 매뒤, 이게 반려견보다 밑에. 보통 이 정도 되죠.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들. 그러면 지금 거의 보면은, 거의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뭐지, 목축,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인간이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먹는 대상으로 하는 동물이 태반이죠, 전 세계에. 그리고 실제로 자연계에 있는 동물도 극히 드물 거예요, 이 숫자가. 그리고 요즘에 상당수가 이제 그 동물이 많이 이제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도, 참, 동포군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자연 상태대로, 그 나름대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목축도 정말 설사 목축이 되는 과정이지만 그 동물권을 좀 보장되는, 이것도 인간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좀 그런 고민도 했고, 요 이제 반려동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반려동물도 한번 맺으면은 그것도 이제 책임을 잘 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제 이것도 동포군의 관점에서 많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포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동포에게도 요즘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그게 동포군이에요, 그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동포군이에요. 전쟁을, 동포 배은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동포한테 배은을 보는 거죠. 그 동포 배은을 동포은의 입장에서 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다 동포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누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그 학생 동포은 막 얘기했더니 전쟁을 안 하는 게 동포은이다 했더니, 그러면 미사일이 필요해요?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할게요? 필요하지. 전쟁을 안 하려면 미사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막 단순히 은혜를 실현한다고 해서 그냥 평화롭게 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무기도 필요 없고 막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동포은의 시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국가도 형성돼야 되고 사회도 형성돼야 되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쌍의 안목이 없이 내가 대하는 저 인연이 동포는 아니에요 라는 말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거 그런 말 많이 하고 어떻게 동포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대종사님의 안목같이 지혜의 안목을 좀 더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 바탕 속에서 동포고, 동포라는 말체가 한 포태로 보는 거니까 그 안목으로 보면은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고, 그리고 설사 나에게 해가 되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돼. 그 일을 해서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구나. 그 안목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더 잘 이제 교당에서 연말을 잘 하셔가지고 더 화끈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충 이 정도 할게요. 제가 뭐 이 정도 해야지.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법률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